자, 부동산 시장 침체 요인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부채로 쌓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모래성이 이게 지속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금리를 이게 낮춘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게 부채 모래성이 이게 저기 무너지지 않고 할 것 같아. 이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건 뭐냐면요,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모래를 계속 갖다 퍼붓는 거야.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래성이 안 무너집니까? 대한민국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자산시장 침체를 지속시킵니다. 제가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뭐냐면은 대차 대조표 장기 불황이 올 것이다. 대차 대조표 과거에 제가 방송 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거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2004년도부터 지난 한 20년 동안에 소위 말 소득 대비 서울 같은 경우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저예요. 지금 뭐냐면 지난해 3분기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3분기로 소득의 54%를 빚 갚는 데 사용을 해야 돼. 이거는 비정상이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득의 이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빚 갚는 데 쓰고, 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못하죠. 웬만큼 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에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제가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소득을 더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이 수치가 조정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억지로 지금 그러니까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봐요.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제가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예? 말은 이렇게 해요. 가계부채가 중장기 위험이 있다. 지금 줄여야 된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그냥 뭐냐면은 립서비스 얘기야.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기 1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12월 20일 날에 기자들하고 이제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그랬는데 기자들이 이제 뭐냐면은 디레버리지라는 게 부채를 축소하는 거죠. 부채를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거라면 디레버리지는 반대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보내왔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레버리징도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로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임기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요. 안 하겠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중장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지금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이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달성할 게 아니라 장기가 자기가 무슨 임기를 무슨 지금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 눈치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이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한국도 그러니까 이 시장 금리가 예곡돼 버렸거든요.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기준금리가 3.5%잖아요. 3.5%요. 아니, 지금 저 1월 달에 아니, 3.5%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또 0.25 이제 뭐 올리는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막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한국은 얼마나 가냐면요. 이게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국채금리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부 채권이요. 이거 봐보세요. 장기 국채 수익률은 둘째치고 단기 국채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도 기준금리보다 낮아.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그럼 이 기준금리 못하러 올린 거예요. 네? 기준금리 못하러 올린 거냐고요. 미국은 그래도 1년 미만까지는 수익률 구조가 돌아가게 해놨잖아요. 근데 한국은 기준금리보다 낮죠. 예?
참. 이래놓고 나서, 예? 금리를 뭐 인상하니, 뭐 그만하니, 뭐 이런 얘기가. 이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채 수익률이요. 이것도 봐보세요.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근데 52W가 뭐냐면 위익, 그러니까 1년이란 얘기죠. 이것도 봐보세요. 기준금리가 다 낮잖아. 다 낮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뭡니까? 제일 낮은 금리잖아. 나머지 다 시장금리고요. 단기 시장금리든 장기 시장금리든 간에요. 네? 시장금리가 다 낮아. 기준금리보다. 그럼 도대체가 기준금리가 도대체가 뭘 위한 기준금리예요? 정책금리라는 게. 이렇게 왜곡돼 버렸어요. 이렇게 왜곡돼 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국고채 1년짜리 만기 1년짜리 국고채가 9월달 저기 이제 11월 초까지만 해도 3.9%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는 3.5까지 인상하기 전이었잖아요. 3% 됐을 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쭉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러니까 국채가 떨어지니까는 일반 민간에서 가는 기업원 수익률도 떨어지죠. 12월 이후에 떨어졌죠. 떨어지지. CP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업들이 이제 특히 부동산 회사들이 자금 조달할 때 이 CP 발행 안 된다고 해서 막 징징거리고 좀 난리 피웠던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회사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장기 채권도 그러니까 떨어뜨려 놨으니까, 국채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예? 장기 회사채도 그러니까, 회사채도 그러니까 떨어지죠. 3년 수익률, 보기엔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자, 코픽스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영향받는데 조금 떨어졌죠. 이것도 밀렸죠. 그러니까요. 1월달 들어, 12월달 전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니까는 이거는 기준금리 이상은 이건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조금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가느냐? 지금 온통 다 뭐냐면 이 부채 모래성 붕괴하는 거를 막게 총력전을 하고 한국은행도 여기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 시장,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 시장의 그가 지금 외형상으로 지금 회복이 역성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미국과 일본은 이거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양적완을 했어요. 대규모 돈을 찍어냈잖아요. 일본 은행은 그거 가지고 심지어 뭐냐면은 리츠라고 있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들이 발행한 그러니까 증권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6천원 지금도 여전히 6,600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는 주식도 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도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연준도 여전히 뭐냐면 한 2조 6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모기지 담보증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거야. 연준과 일본 은행이. 근데 일본은 그거를 한 30년간 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경제가 좀비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좀비화가 돼버린 거야. 왜? 그렇게 돈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값싼 자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몰핀을 계속 투입한 거 아닙니까? 몰핀을 놓은 거 아닙니까? 경제 체력이 약화된 거야. 근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대규모 이런 양적완을 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 못 하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그러니까 좀비로 만드는 것이 이게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안 터지길 바라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부채를 가지고 쌓은 모래성이라는 거를 인정한다면은 이 부동산 부분을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부동산 건설 부분을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고요. 일본 부동산 시장 붕괴의 교훈을 우리가 좀 봅시다. 일본이 주택가격이 한 20년간 떨어졌죠. 토지가격은 한 30년간 떨어졌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주택 가격이 이제 아베 정권 이후부터 이제 돈이 투입되지죠. 2013년부터 돈이 투입돼가지고 주택시장이 주택 가격 지수는 평균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 1987년 수준이죠. 87년, 1980년 후반 수준이에요. 미국도 뭐냐면 90년 전후에 해가지고, 소위 80년대 후반부터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터지죠. 일본은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됐었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금리를 쫙 내려가지고 98년, 9년도에는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양정화도 시작하죠. 아베 때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계속 금융 완화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베가 엄청나게 돈 투입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요만큼 회복시킨 거야. 토지 가격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안 되지고 있는 거고요. 예? 억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만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좀 끌어올렸듯이요. 이게 중앙은행 돈 찍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예?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이요 90년대 후반부터 다 정체해 버립니다. 정체해요. 임금이 안 올라. 안 오르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거 붕괴된 걸 봤어. 그 다음에 살 여력도 없는 거야. 주택을 살 여력도 없는 거죠. 예? 살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하고 제가 볼 때 뭐가 다른가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남성과 여성을 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00년, 이거 지난 20년 동안에 임금의 변화가 없어요. 임금의 변화가 없어. 예? 자, 미국 한번 봐보세요. 미국은 그래도 명목임금은 이 주황색 선이 명목임금입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이거 그래도 그렇게 올랐어. 미국은요. 명목임금은. 근데 파란색 선은 뭐냐면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은 조금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집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전체 민간 부분의 평균 시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쫙 이렇게 올랐잖아. 미국은요. 올랐어. 이게 왜 오른 겁니까? 일본은 얘 안 오르고요. 예? 얘 오른 겁니까? 경제 체력이 다른 거예요. 경제가. 미국은 90년대 후반에 IT 혁명도 일어나고 2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예? 변화가 산업 구조에 변화가 진행됐잖아요. 그나마 어쨌든 간에요. 일본은 근데 변화가 멈춰버렸죠. 자, 한국에서 부동산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요. 이게 모래성인데 이게 모래성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다 모래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습사회를 공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이거를 그러니까 견디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빚내서 계속 누군가 사줘야 돼. 빚내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 노예로 만드는 거죠. 뭐 많은 국민들을. 자, 이거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요. 문재인 정부 기간이죠. 국세청에 그러니까는 세금 낸 이 기록이 이 자료를 제가 진선미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얻어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 소득들의 그러니까 소득 자료를 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천만 명 정도요. 최근에 지금 난방비 지원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여당 윤석열이라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사는지 몰라요. 지금요 맨 오른쪽에 보면 중간값이라는 게 있죠. 이게 파란색 기둥이 2017년이고요. 주황색 기둥이 2021년입니다. 네? 21년인데 중간값 그러니까 우리나라 2천만 명 중에서
딱 중간이면 한 1000만 명 정도에 이렇게 랭킹에 돼 있는 사람이 1년에 연소득이 얼마냐면요. 2,951만 원. 3천만 원이 한 50만 원 부족합니다. 3천만 원이면요. 세금 내기 전소득입니다. 세금 내기 전소득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50만 원. 25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1년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한 50%가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예? 절반 정도가요. 이게 2021년도 근로소득의 개인 소득의 저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50%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난방비에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이게 세금 내기 전,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소득. 지금 0.1%는요, 1년의 소득이 9억 6천만 원 됩니다. 1년에 9억 6천만 원.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0.1에서 1%에 있는 사람들이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한 상위 10%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쨌든 간에 소득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머지들은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부터 한 90%까지도 평균을 보게 되면 한 4,800만 원 정도 안 됩니다. 4,800만 원이면요, 세전 4,800원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소득이라는 얘기야. 평균 소득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상위 30%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4,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월급이. 예?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방비에서 그러니까는 제한당할 때 이분들은 난방비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안 겪냐고요. 그러니까 난방비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한 상위 10%는 들어야 돼.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위 10% 사람이 한 8,328만 원이니까는 상위 10%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요. 예? 8,300만 원이면 세전 소득이 8,4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이건 700만 원 정도 월 세금 내기 전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처음에 그러니까는 최저 생계비 대상들만으로 국한했다가 이게 시끄러우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차상위 계층은 게 뭡니까? 중간소득 대비하는 50% 저기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현실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주 성장을 했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난리 피면서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소득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전체 평균 한 2천만 명 중에서 전체 평균이 한 14.4%가 증가한 거야. 한 5년 정도예요. 네? 한 14.4%가 증가한 거예요. 이건 1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동안에요. 그럼 이 평균보다 이상 증가한 게 하위 50%는 다 그거보다 이상 증가했어요. 물론 상위 0.1에서 1%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52% 증가, 제일 많이 증가했죠. 상위 0.1% 그 위에들은 많이 증가했는데, 하여간 하위 50%도 평균보다 많이 증가했어. 그런데도 소득의 절대 규모를 보게 되면요, 하위 50%의 평균 소득이 얼마면 1,6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 이게 소득 수조 성장의 초라한 성적이에요. 이게요. 이것도 그 난리 법석 피면서 겨우 이 증가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불평등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불평등해서 안 돼. 우리나라 불평등해서는 어디에 따랐어요? 자산 불평등이 있다니까. 자산 불평등 개선 없느냐요. 그 없는 한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 모래성 쌓기. 다 빚내서 돈 동원을 해가지고
자산 늘리는데 올인을 해야 돼. 대부분 국민들은요. 예? 부채 모래성 쌓기. 이거 악순환이잖아요. 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모래성이 어떻게 지속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 예? 국민 순소득은 한 2년 동안에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자산은 그러니까 순자산, 부채를 뺀 거죠. 그것에 그러니까 31배나 되는 그러니까 3,240조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그 주 자산 중에 2,800조 원 이상이 부동산이야. 예? 이런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그럼 이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이 뭡니까요? 부채를 끼고 있잖아. 부채를 끼고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려면은 대부분 국민들은 부채를 끼야 되잖아요. 부채를. 예? 어디서? 금융회사, 금융기관들한테서 돈 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가계부채가 폭등한 거예요. 이게 부채 모래성이지 뭐예요. 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뛰어든 겁니까요? 내가 나도 자산에서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내 경제적인 삶이 전혀 그러니까 변할 것 같지가 않거든. 예? 그렇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 부채 모래성을 다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 거야. 누가? 이 부동산 카르텔에서 몰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무너질 때는 그러니까 다 깔리게 이제 모래에 다 파묻히는 거죠, 그냥. 예? 그렇죠? 자,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평균 월급입니다. 이것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보게 되면 거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은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요. 예? 평균 월급이 지금 우리가 3분기에, 지난해 3분기에 390만 원.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 생활자들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평균 실질 임금을 봐보세요. 2019년도 이후에 변화가 없잖아요. 임금이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은 뭐예요?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얻은 대가잖아요. 이걸 해봤자 그러니까 한 330만 원.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게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이 이게 3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 임금이요. 예? 그럼 이거 해봤죠. 예? 1년에 4천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마련해? 예? 어떻게 마련하냐고. 빚내서 마련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누가? 부동산 카르텔들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걸 언제까지 이걸 방치를 해야 되냐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봐보세요. 경제학자들은요, 이게 뭐냐면 이 쭉 파란색 선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이 GDP의 추세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때 충격입니다.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에 2019년 말까지니까요. 이게 경제학자들은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따라 다시 이 장기 추세선, 빨간색 선이죠. 일로 다시 복귀한다 그래요. 근데 복귀 안 돼요. 복귀 안 됩니다. 왜? 금융위기가 기본적으로 경제의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파란색 선 저기 2001년도부터입니다. 2019년 끝에 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그럼 뭡니까요? 이 빨간색 선보다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울기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융위기 이전에 GDP의 증가가 과장됐다는 거죠. 과장됐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더 크니까요. 빨간색 선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채라는 건 뭐였습니까? 제가 늘 표현했듯이.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겁니다. 빚이니까요.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로 끌어올린 거야, 이만큼이요. 근데 부채가 충격을 받으면서 꺼지면서 다시 그러니까는 조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복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 빨간색 선이 새로운 추세선이에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더 떨어지죠.
이게 복귀가 안 되잖아요.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 안 됩니다. 절대로요. 경제 체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체력이 저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질이요. 왜? 그 이전에는 뭐냐면 부채로 이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만큼 이게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작점하고 저 끝점을 이으면은 그게 더 장기 추세선이죠. 코로나 전후를 있는 장기. 근데 그게 빨간색 선보다 기울기보다 더 낮잖아요. 낮다는 얘기 뭐예요?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성장이 과대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빚을 내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을요. 근데 그게 충격받으면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부채 모래성의 반복된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문제는 성장률이 자꾸 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점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겪고 난 다음에는 파란색 선으로 더 떨어졌잖아요. 성장률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가서 저질이 돼가는 거예요. 저질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없어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가는 거야. 예? 왼쪽에 봐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한계 기업이 계속 증가해. 금융위기가 쭉 증가했다가 금융위기 안정되면서 잠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이제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한계 기업에. 예?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앉아있고요.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른쪽 그러면요. 그렇죠? 경제가 좀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좀비의 길로 진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길이지 뭐예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90년대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붕괴됐을 때 소위 말해서 그 모래성이 붕괴됐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새로운 모래를 더 퍼붓죠. 새로운 모래를요. 예? 퍼붓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요? 좀비 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좀비 기업이.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정체 일로 빠지게 되죠. 일본의 길이에요. 정확하게요. 제가 일본 연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자세히요. 이게 일본의 길이에요. 지금요. 일본의 모습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뒤에 자료가 더 있을 텐데. 자, 이런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체질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돈 빌려줄 테니까 너 저기 무너지는 모래성에다가 모래 가서 저기 너도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금리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살아날 거냐고요. 모래성이 붕괴되는 게 이게 무너지는 게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이게 콘크리트처럼 되냐고요. 모래가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왜? 경기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금 가라앉고 앉아있거든. 제가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군다나, 예?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내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사실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를 빼놓고요. 집 없는 사람들 중에서 빚을 대규모로 내지 않는 이상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뭐냐면 소득이 안 돼. 뒷감당이 안 돼. 경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이 지금 정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임금을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해가지고 옛날 저희 세대는 뭡니까요? 연애를 해가지고 무슨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득 중에서 일부러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 돈 좀 일부 대출 끼워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청약하고 분양 받아가지고 빚 갚아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는 시절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예? 90대 이럴 때까지요.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그 문제를 방치하고 여전히 뭐냐면 빚내서 너 가서 그거 사라. 예?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를 지금 가서 네가 와서 막아줘라.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급자들의 미분양은 사주고 그다음에 또 이 수요를 살려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를 하려면은 누군가 사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도 주택 투자 안 합니다.
그 수익이 기대가 돼야지만이 그걸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원해 줄 테니까는 살아갈 때 뛰어들게 되면요. 그냥 그 모래성 붕괴되는데 같이 깔리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톡톡하게 수업료 지불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톡톡히 수업료 지불하고 있는 거야. 예? 이 빚내서 그랬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누가 예측하고 이게 보였다면 누가 그 빚내서 그렇게 이 부동산을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국은행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야 지금. 근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동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원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안 되려면요, 당신들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 대한민국이 연준처럼 한국은행이 연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일본은행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한 역할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계기에서 하려면은 정부와 정치권과 같이 다 머리 맞대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속에서 같이 사회적 합의가 된 속에서 한국은행이 할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무조건 되고 모피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모래성 무너지는 거 방어해 주라고, 방어하라고 한국은행 끌어들이는 거에 그냥 무작정 끌려 들어가게 되면요, 당신들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당신들도 그러니까 그 모피아의 부역자들로, 부동산 카르텔의 부역자로요. 저는 그거 분명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훗날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요. 예? 이게 한국은행이 연준과 일본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들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엉망돼 가고 있잖아요. 물가 안정도 안 되고, 금리 구조도 왜곡되고 있고, 이거 나중에 다 비용으로 온다는 거 우리 경제 전문가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아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그래서 괜히 연준 흉내낸다고 하면서 하지 마세요. 예? 예. 금통위원들 거의 다가 미국 박사들이라 가지고, 예?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 연준과 같은 역할. 연준조차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품을 지금 자꾸만,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다 뭡니까? 월가한테 포획당해가지고 연준이 그렇게 하고, 한국은 우리가 부동산 카르텔한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포획당해가지고, 예? 솔직히 말해서 기재부에서 가더라도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그거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금통위원 한국은행 총재 안 해도 학교로 돌아가거나 뭐 다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예? 그걸로 돈 소위 수억 원씩 버는 그 연봉이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맙시다.